첫날 강의보다 강의가 좀 부드러워졌죠? 네.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총각 때 누구 이렇게 소개팅해서 만나면은 말을 못하고 버벅거려 갖고 딱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얼굴이 익숙해지니까는 저도 훨씬 부드럽게 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예, 꼭 합격하실 겁니다. 초창기에 강의가 너무 딱딱하다고 합격한 사람들이 그 반응이 그래갖고 그러니까 처음엔 딱딱한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좋다. 그래서 처음에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잘 안 되고 또 인문과정이라서 강의를 살살 하려고 했는데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있어서 갈 때까지 또 다 가고 예, 그렇게 되는데 점점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는데 채널은 공인중개사법 신정한 TV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 내용 다 유튜브로 제공이 될 거니까 오고 가고 출퇴근 하시면서 이상한 거 옷 구경하지 말고 그거를 들으시면은 법령 및 실무 정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거기에는 그 경매 강의도 제공이 되는데 경매는 듣지 마세요. 경매는 듣지 말고 공인중개사 법령 요거만 들으세요. 경매는 이 다음에 합격하시고 듣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그 공부해갖고 시험에 붙어야 되니까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들으시고 그 합격하신 분들은 경매 듣고 요렇게 이제 이 유튜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192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이제 33조에서 규정을 두게 되는데 그러면 조금 지루하겠지만은 이 33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법제 33조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 밑줄. 1.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 밑줄. 2. 제9조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에다 동그라미.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 밑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 매매를 업 밑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중개의뢰인 밑줄 거래 동그라미.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에다가 밑줄.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밑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왼쪽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별표.
8번부터 끝까지 왼쪽으로 묶고서 별표. 이게 이번에 개정으로 새로 첨가가 되는 규정입니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게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9가지가 됩니다. 그 전에 7가지였었는데 8번, 9번이 새로 첨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33조에서 1항은 개업공개사 등에게 금지하는 거죠. 개업공개사 등에게 금지하는 것이고 2항은 누구든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일반인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첨가를 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8항하고 9항 요거를 첨가시킨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그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번 주에 부동산 거래 종망 배우셨죠? 부동산 거래 종망 배우셨잖아요. 부동산 거래 종망 법에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죠. 이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개업공개사들은 지역별로 개업공개사들이 단체를 만듭니다. 단체를 만들어 갖고 30회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요 관내로 슈퍼를 뜯고 들어와서 중개업소를 차리면 이 사람을 왕따를 시켜서 망하게 만듭니다. 공동중개를 하면은 그 회원들이 이 사람하고 공동중개를 하면은 이 회원들을 제재합니다. 이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기 뒤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는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되고 이거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았을 때는 상대적 취소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처음에 도입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뿌리 뽑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3-3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3-3으로 도입한다는 얘기는 이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8번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요즘에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서 많이 오르죠. 오르는데 거래는 안 되는데 가격은 오릅니다. 그 이유를 대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거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한 거로 꾸미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1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요?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면은, 해제는 해제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거 임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의사항이었었는데 이게 2월 달부터 해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사항으로 바뀝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10억에 거래를 하고서 해제를 했으면 실제로 거래는 안 됐죠. 근데 실거래가 10억으로 뜨죠. 그 다음에 똑같은 아파트를 11억에 거래를 했다고 해서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는 11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제를 합니다. 해제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사항이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10억이 금방 11억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 것처럼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이런 행위를 3-3으로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요인 중에서 뭐를 지목한 거냐면은 일종의 그 분여회 있죠. 여기를 대상으로 한 게 2항이에요. 2항. 그러니까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사 등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사 등에게만 중개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사 등의 중개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개업공사 등에게 중개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러면 분여회를 첨가시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뭐 A 개업공사, B, C, D, E, F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개업공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A가 이 아파트를 10억에 광고를 했습니다. 10억에 광고를 했는데 분여회에서 간섭을 하죠. 도대체 누가 10억에 내놓은 거냐? 우리 아파트는 15억 이하로는 절대로 광고하지 말아라. 만약에 광고하면은 우리는 너를 왕따시키고 너한테는 중개를 하지 않고 다른 개업공사에게만 중개를 하겠다. 이 A 개업공사 쫄겠죠? 광고 내려야죠?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시행되는 건 아니고, 내년 8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내년 8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이게 8월 달에 시행이 되니까 시험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이 되지 않지만은 노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만 개정이 돼 있지,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시행될 때쯤에, 그러니까 8월 달쯤 되면은 한 7월쯤 요쯤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오면 이 내용도 전부 다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31회 시험은 개정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부분에 표시 광고에서도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개업공사 등의 금지행위 여기서도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뒤에 벌칙 부분이 3-3, 그러니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예전엔 5개밖에 없었습니다.
5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워야 되는 게 다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돼서 요거는 내년 2월부터 시행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8월부터 시행이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월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래 조작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의 그 실거래가를 올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작업을 해놓으면은 한 달에 1억이 오르죠. 네. 그럼 1억 버는 거잖아. 네. 돈 벌기 쉽죠? 네. 실제로 이렇게 조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3-3으로 도입되는데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처벌이 될지 이거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거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게 도입됨으로써 분여회에서 부당하게 이렇게 관여하고 이런 부분이 위축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 도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예전에는 1번부터 1호부터 7호까지 이게 7가지만 딱 있었습니다. 7가지가 딱 있었는데 8번, 9번이 첨가가 됐고 그 다음에 2항이 전체가 다 새로 첨가가 된 규정입니다. 첨가가 된 규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 1번부터 7호까지는 이게 옛날에 도입된 내용이니까는 지금 대법원 판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호 이하는 새로 도입된 내용이니까 판례도 없겠죠. 그러면 요거는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원문 그대로 옮겨져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원문 그대로 옮겨져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는 이거를 원문대로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는 판례까지 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 법령 원문대로 많이 읽어보시면은 요게 그대로 문제가 나오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먼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와 책에서는 뭐라고 타이틀을 달았냐면은 199페이지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방해 금지행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서 그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를 어떻게 암기하셨느냐 하면은 매매는 서로 협조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중요사항이나 쉬면서 1-1 1년이 지역이나 1,0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증서를 직접 거래하여 투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3-3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첨가가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첨가가 되는데 이 첨가되는 게 첫 번째가 시세 조작 이렇게 쓰면 될까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 다음에
이 단체를 구성하여 담합하는 행위죠. 이렇게 해서 밑에는 3년 이하 지역이나 3천만 원이 벌금. 프린트 잘못된 거예요. 3-3이에요. 그래서 매매는 서로 협조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중요사항이나 1-1. 증서를 직접 거래하여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담합하는 행위 3-3.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매매부터 살펴보면 매매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데 이 중개대상물에는 총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4가지.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세 번째는 시행령에 위임하게 되는데 시행령에 하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의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 4가지가 중개상물이죠. 그러면은 토지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해당. 토지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해당? 된다지. 토지 중개상물이니까. 아파트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해당? 된다. 분양권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해당? 된다.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전부 다 중개대상물이잖아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개업공예시 본업은 뭡니까? 중개업. 중개업은 본업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매매업은 금지행위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업하고 매매업하고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죠. 된다 안 된다? 된다. 중개업은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가 되는 게 아니죠. 양당사 간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교섭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것을 중개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본업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매업은 금지행위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매업이라는 것은 개업공예사가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B에게 매도하는 것을 한 번만 했을 때는 업이라고 하지 않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것을 매매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사서 대파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것을 매매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서 대파는 가운데서 이 개업공예식에는 뭐가 발생이 됩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결국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데 매매 말고 교환이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어불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개상물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만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협조하여, 이 협조하여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행위를 금지하게 되는데 개업공예사가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공인행에서 법령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 무등록 중개업자. 얼마나 미웠으면은 공인행에서 법령의 규율 재생에 드는 개업공예사들로 하여금 무등록 중개업자와 같이 놀지 말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같이 놀았을 때는 너도 교도소에 쳐낼 테니까 같이 놀지 말아라. 근데 이 다음에 개업공예사가 되신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여러 번 중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등록관청에서 너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같이 놀지 말라고 했더니 왜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를 받았느냐?
라고 다그치면은 핑계 여하에 따라서 교도소를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이 되는데 아까 법령 읽을 때 동그라미 친 걸로 봐서 뭐라고 핑계 대셔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아까 어디다 동그라미 쳤어요? 알면서에다 동그라미를 쳤으니까 뭐라고 핑계 대셔야 돼요? 아니 잘못했으니까 공손하게 가야지. 공손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알면서가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를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 개업공예사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 중에는 중개보수 외에 뭐는 받아도 된다. 실비. 그래서 중개보수와 실비를 추가해서 무엇인가 금품을 받았을 때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쟁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개업공예사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 중에는 중개보수 외에 실비는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비가 뭐니? 실비 하면은 무슨 생각? 벼룩이 납작. 전 시간에 했죠.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이자의뢰인, 계약금 등의 반환치문행의 보증에 소요되는 실비는 취득의뢰인. 그래서 중개보수 외에 실비는 별도로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와 실비를 추가해서 무엇인가 받았다는 말이 있으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금쟁에 해당이 된다. 개업공예사가 양당사 간에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매도의뢰인이 빨리 팔아줘서 고맙다고 중개보수를 주는 것 외에 봉투에다가 돈을 10만 원을 넣어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줬습니다. 이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받으면 무조건 교도소 가는 거예요. 1-1. 그러니까 개업공예사는 교도소 가기 싫으니까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중히 거절하니까 의뢰인이 감탄한 겁니다. 야, 진짜 이 개업공예사는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나쁜 놈이지. 돈을 주니까 안 받는 걸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할까?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때마침 유명 화가의 그림을 한 점 가지고 있길래 이 그림을 선물로 갖다 줬습니다. 이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 돈뿐만 아니라 품, 물건을 받는 것도 금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예사는 또 교도소 가기 싫으니까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 거절하니까 의뢰인이 좀 화가 난 겁니다.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닙니까? 정 그렇다면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우리 담배 한 대 피고 헤어집시다. 담배 한 대 권하면 받아 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되기는 안 된다.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해준 대가로는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는 것 외에 담배 한 가치, 음료수 한 캔, 밥 한 끼 얻어먹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계약서 쓰고 나서 의뢰인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밥 먹으러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밥값은 반드시 누가 낸다? 돈 잘 버는 개업공예사가 내주면 되겠죠. 내주는 거야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하는 거죠. 구태여 의뢰인이 내겠다고 우기면은 어떤 방법까지는 가능하다? 더치페이. 반반씩 내는 방법까지는 가능하겠죠. 근데 반반씩 내서 밥 먹더라도 개업공예사는 절대로 의뢰인보다 밥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밥 사주는 거 먹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향응. 맞죠? 향응을 제공받는 것도 금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예사가 초과 수수가 금지가 되는 것은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를 했을 때 받는 보수가 중개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든가 분양대행이라든가 권리금 계약 체결을 알선을 해주는 것은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얼마를 받든 금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예요.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중개보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분양대행을 해주고는 보수를 얼마를 받든
이건 금쟁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분양대행은 중개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또한 개업공개사가 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만 했을 때는 금쟁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수를 초과해서 달라고 의뢰인에게 요구를 했을 때 금쟁이에 해당된다 안 된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순가중개계약은 저기 이제 중개실무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이것을 초과해서 받는 금액을 모두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순가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이 아파트가 2억 원은 좋게 갈 것이다. 근데 내가 급하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억 원만 받아달라. 더 받는 거 다 어떻게 해라? 예, 니 해라. 이게 순가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은 안 받았죠.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금쟁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하고 요구하고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수를 초과해서 손에다가 꽉 줬을 때만 금쟁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받았을 때 금쟁이에 해당되는 거지. 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하고 요구하고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한 개업공개사가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초과분을 돌려줬을 때 금쟁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초과분을 돌려줬다니까요. 금쟁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런 꼬임에 홀딱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초과해서 받는 순간 금쟁이에 해당되고 돌려주느냐 돌려주지 않느냐는 상관없는 겁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서 상해를 입혀놓고 고쳐줬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다. 이건 아니지.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해서 뇌물죄가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받는 순간 금쟁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요사항,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을 금지하게 됩니다.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게 중요사항이 되고 이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거짓을 금지합니다. 거짓의 반대말은 사실, 진실이 되겠죠. 사실에 기초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는 설사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금쟁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 거짓과 사실은 서로 반대말이지만은 실제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줄 때 이게 거짓인지 사실인지 이 구별 기준은 애매모호하죠. 일반적으로 거짓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없는 거를 있다고 얘기하거나 있는 거를 없다고 얘기해서 상대방을 기만에 빠뜨려서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이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개업공개사들이 어디에서 많이 써먹었냐면 저기 강원도 지방에 한창 개발이 되어 있죠. 탄광촌이 카지노촌으로 바뀝니다. 개발된 지역 말고 그 주변 지역 토지를 중개를 해주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X예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동그라미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바 이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이 되었다. 금쟁이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됐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짓된 언행으로서 금쟁이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개발된 지역 말고 그 주변 지역 토지를 중개를 해주면서 앞으로 이 지역은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모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두면은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했는데 개발은커녕 땅값만 뚝뚝 떨어지더라. 금쟁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발될 가능성이야. 어느 지역이나 다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개업공에서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줄 때 거짓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빠져나갈 때를 잘 생각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말들을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기꾼은 아니고 저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죠. 좋은 건물 줘놓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들 할 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시중에 보면 무슨 설이 있더라. 아니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에서도 거짓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빠져나갈 때를 잘 생각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짓된 언행, 말과 행동을 금지하는데 침묵은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줘야 될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도 거짓된 언행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거짓된 언행이 되는 거죠. 아, 그린벨트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거짓된 언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서. 이 증서는 주택청약 예금증서 등의 주택청약 예금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알선 중개하거나 매매 교환 등을 알선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어불언행위가 금쟁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청약 예금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알선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어불언행위가 금쟁에 해당이 되는데 이 주택청약 예금증서 등과 구별해서 알아주시는 개념이 바로 분양권과 분양증서가 됩니다. 분양권, 분양증서는 이미 분양을 받은 권리죠. 분양을 받는 순간 특정 동과 호수가 지정이 되고 그러면 현재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서 중개상물이 된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택청약 예금증서 등은 단순히 증서 소진에게 우선적 지위만을 부여해주는 권리관계입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증서 소진에게 우선적 지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개업공에 사는 사람이 알선을 해갖고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보게 만들어 놓는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겠죠. 그래서 매매나 교환을 알선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어불언행위가 금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애매모호한 개념으로서 뭐가 있게 되냐면은 입주권이라는 말이 있게 됩니다. 입주권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을 금지되는 증서 쪽으로 넣으실 것인지 아니면 중개 대상물 쪽으로 넣으실 것인지 고민이 되겠죠. 입주권 하면은 금지되는 증서다, 중개 대상물이다. 금지되는 증서 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금지되는 증서 쪽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입주권, 그냥 이렇게 입주권 이렇게는 시험에 못 나옵니다. 그 이유가 24회 시험에서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으로 됐었는데 오류로 인정해서 전체를 다 맞게 해줍니다. 이게 왜 전체를 다 맞게 해주냐면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로도 쓰이고 금지되는 증서로도 쓰입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금지되는 증서로 쓰이는데 그냥 입주권이 아니라 단순히 증서 소진에게 우선적 지위만을 부여해주는 권리관계인 입주권, 이렇게 하면 금지되는 증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견을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지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견을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지위, 이게 입주권이거든요. 이거는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얘기는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주권은 양쪽에 다 쓰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오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오류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입주권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앞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앞에 전제가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단순히 증서 소진에게 우선적 지위만을 부여해주는 권리관계인 입주권, 이렇게 하면은 금지되는 증서고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입주권하고 똑같은 개념으로서 토지에서는 뭐가 있게 되냐면 대토권이 있게 됩니다. 대토권도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고 한 단계 응용을 시키면은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대토권, 분양권의 매매를 어부라는 행위, 분양권의 매매를 어부라는 행위 금쟁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어떻게 처벌됩니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겠죠. 이 분양권이 어디에 해당되니까?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어부라는 행위 첫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1 다시 대토권의 매매를 어부라는 행위 금쟁에 해당된다 안 된다? 금쟁에 해당된다. 어떻게 처벌된다? 3-3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 대토권이 어디에 해당되니까? 금지되는 증서.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되니까 금지되는 증서의 매매를 어부라는 행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쌍방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쌍방 대리만 금지가 되는 것이지 일방 대리는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직접 거래라는 것은 직접 거래에 대한 이제 판례가 많이 있게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데 아까 법령을 읽을 때 중개 의뢰인에다가는 밑줄을 쳤고 거래자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쳤죠.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 주십시오 라고 중개 의뢰를 하게 됩니다. 1억 원의 매도를 받고 개업공개사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아파트는 1억 원짜리가 아니라 2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1억 원에 나온 거예요. 남주기 아깝죠? 남주기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찍어야지. 이거 이제 그 속된 말로 찍는다고 해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이 개업공개사가 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는 직접 거래로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은 1억 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개업공개사가 이걸 1억 원에 사주면은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왜 개업공개사한테 자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느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중에서 누가 더 똑똑한 사람입니까? 개업공개사. 여기는 전부 다 예비개업공개사니까 부정하실 분 없죠? 의뢰인보다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개업공개사에게 유리하게 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즉, 이 개업공개사는 자기 의뢰인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언제까지는 팔리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가 그러면 그 시점이 임박해지면 임박해질수록 가격은 무한대로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이 의뢰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가격은 1억 원이지만 원래 5천만 원만 하더라도 팔 의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이죠. 자기네들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의뢰인이 규율 대상이 되는 개업공개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손해를 본다. 너 개업공개사 우리 의뢰인과 계약 체결하지 말아라. 금지행위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사기는 꼭 사야 되겠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되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새로운 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의뢰인
내가 그 아파트 꼭 살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좀 부여해라. 대리권을 좀 부여해라. 해서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중개 의뢰인이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금쟁이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중개 의뢰인이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된다. 또한 이 개업공예사가 그러면 어차피 내가 못 살 거라면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사게 하는 게 좋겠지 해서 개업공예사와 가까운 사람 누구? 배우자. 배우자와 의뢰인 간의 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게 됩니다. 금쟁이에 해당된다, 안 된다? 금쟁이에 해당? 안 된다. 부부는 뭐다? 부부는 남남이다. 부부 일심동체는 집안에서는 일심동체입니다. 집안에서 적용되는 법이 무슨 법? 예, 가족법. 가족법. 그러니까 친족 상속법. 친족법, 상속법. 이게 이제 가족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무촌이라고 얘기하죠.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부부는 남남입니다.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법은 무슨 법? 재산법. 재산법. 재산법상으로 부부는 남남입니다. 재산관계에서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는 가족법 파트는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재산법 분야만 시험범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부부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남남이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민법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민법이 총 5개장으로 구성이 되죠. 5개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총칙이 있고 물권, 채권, 친족, 친족법, 그 다음에 상속법. 이렇게 이제 5개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물권, 채권 요걸 합쳐서 재산법, 친족법, 상속법 합쳐서 가족법 이렇게 하죠. 가족법 파트는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다뤄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안 다루고 재산법 분야만 시험범위에 해당된다. 재산법 파트에서는 부부는 항상 뭐라고요? 남남. 그러니까 부부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남남으로 접근해야 정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부부 일심동체는 가족법에서만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 얘기 나오면 항상 이렇게 남남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은 부부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고 이게 인척으로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인척도 남남이죠. 뭐 친족 이렇게 해도 남남이에요. 그래서 재산법 분야에서는 모두 다 남남입니다. 또한 이 의뢰인은 이 개업공예사뿐만 아니라 다른 개업공예사에게도 중개를 하게 됩니다. 다른 개업공예사에게도 중개를 하게 되는데 이 개업공예사의 중개에 의해서 이쪽 개업공예사가 의뢰인으로 오게 됩니다. 의뢰인으로 와서 다른 개업공예사의 중개에 의해서 자기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이거는 금쟁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경우는 이 개업공예사의 중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니까 한쪽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될 염려가 없기 때문이죠.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야, 의뢰인이라고 썼지만은 개업공예사 일로 온 거 아니니 가자는 개편이라고 이쪽에 유리하게 계약 체결을 중개해 줄 거 아니니 그럴 가능성 있다, 없다? 배우자라고 해서 이쪽에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해 줄 가능성 있다, 없다?
없다예요. 법에서는 없답니다. 전번주에 이 개업공에서는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죠.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중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네, 의뢰인으로 봐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중개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했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뢰인. 어이 의뢰인 일로 와 보십시오. 여기에 서명란하고 권리관계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중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업공에서라고 자기 배우자라고 이쪽에 유리하게 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주면 이 개업공에서가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될 의무에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럴 가능성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개업공회사가 의뢰인과 공동으로 해서 자기 의뢰인과 거래를 했습니다. 다른 개업공회사와 공동으로 해서 자기 의뢰인과 거래를 했으면은 금쟁에 해당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가지를 살펴봤죠. 네 가지. 첫 번째, 개업공회사가 중개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직접거래에 해당이 된다. 또한 개업공회사가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계약 체결을 중개했을 때는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업공회사가 다른 개업공회사의 중개에서 자기 의뢰인과 거래를 했을 때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개업공회사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해서 자기 의뢰인과 거래를 했을 때도 직접거래에 해당이 된다. 직접거래에서는 이거 말고 다시 네 가지 사항을 주의해서 직접거래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개업공회사 갑은 생활정보지에 공개된 의뢰아파트를 을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 금쟁에 해당 된다 안 된다? 리바이블? 개업공회사 갑은 생활정보지에 공개된 의뢰아파트를 을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 금쟁에 해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왜 안 된다? 생활정보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뢰인과 거래했을 때만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법령 읽을 때 중개 의뢰인 여기다가 그래서 밑줄을 친 겁니다. 이 직접 거래를 배우시고 나면은 무슨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느냐면, 그러면은 개업공에서는 집도 못 사고 땅도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다 직접 상대해서 거래해도 되는데 누구만은? 자기 의뢰인. 자기 보호 대상이 되는 자기 의뢰인만은 직접 상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기 보호 대상이 되는 자기 의뢰인을 직접 상대하면 의뢰인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에 치중하겠죠. 결국은 의뢰인에게 손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뢰인과 거래했을 때만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유통시장에서는 이 중개 의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중개 의뢰가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이다 아니다 이 구별 기준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 다음에 개업공회사가 되신 다음에 자기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너는 왜 네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느냐라고 다그치면은 핑계 여해에 따라서 교도소를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핑계 대셔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괜히 몰랐습니다. 이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핑계 대셔야 되냐면은, 이 사람은 내 의뢰인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중개 의뢰받은 적 없다. 그러면은 등록관청에서 중개 의뢰를 했다는 것을 이거를 입증을 해야지만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거래가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직접 거래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현업이 아니라 시험공부예요. 시험공부는 지문으로 의뢰인이다 아니다, 중개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지문으로 표시가 되니까, 글자로 표시가 되니까 지문에서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느냐면은 개업공예사 갑은 그의 친구 의뢰 아파트를 을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 금쟁에 해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뢰인이 아니라 친구잖아요. 다시 개업공예사 갑은 그의 친구 을로부터 아파트 매도 의뢰를 받아 을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금쟁에 해당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의뢰인으로 바뀌었죠. 순전히 말장난이죠. 그런데 지문에서 찾을 때는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잘 들어보세요. 개업공예사 갑은 을로부터 임대차 의뢰를 받아 을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자기 주택을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을 을과 직접 체결하였다. 금쟁에 해당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임대차니까 그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쟁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을 불문한답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전부 다 자기 의뢰인과 거래했을 때는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개업공예사 갑은 을로부터 임차 의뢰를 받아 을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자기 주택을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을 을과 직접 체결하고 앞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금쟁에 해당된다죠. 을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다. 금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보수 안 받았으니까 역시 그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쟁에 해당된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의해서 알아두시는 게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답니다. 이게 보수를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계약 내용 자체가 개업공예사에게 유리하게 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의뢰인에게는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약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보수를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승낙 여부를 불문한다. 그래서 이제 직접거래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8가지 사항을 주의해서 직접거래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도 이 직접거래에 대해서는 공을 좀 많이 들이는 것 같죠? 다른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직접거래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만큼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쉽게 내고 싶을 때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을 때는 이 직접거래 사례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수.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는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문제를 보면은 개업공예사가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는 것 외에 금 3냥의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금쟁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금 1냥의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금쟁에 해당? 된다. 전부 다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주고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받았다. 금쟁에 해당 된다 안 된다? 된다. 보수 외에 무엇인가 받았다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쉽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애매모호해요. 금쟁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그래서 여기서 나왔을 때 틀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쌍방.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쌍방대리만 금지가 되는 것이지 일방대리는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쌍방대리는 양쪽에서 대리권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쌍방대리라고 얘기합니다. 개업공예사가 이쪽 의뢰인에게서 대리권을 수여받게 되고 이쪽 의뢰인에게서도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얘기합니다. 양쪽에서 이 거래에 관한 정권을 위임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예사 혼자서 지멋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거래대금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다. 양쪽에서 대리권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개업공예사는 양 의뢰인을 가장 공평하게 취급해서 계약 체결을 중개해 줄 능력이 되느냐. 이 다음에 개업공예사가 되신 다음에 양 의뢰인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면 양 의뢰인을 가장 공평하게 취급해 줄 자신이 있다 없다?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 한쪽 당사자가 저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뢰인과 똑같이만 취급할 겁니까? 누구요? 한쪽 당사자가 저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뢰인과 똑같이만 취급할 거예요? 내는 티 안 나게 아주 표시 안 나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줄 거죠? 네, 꼭 합격하실 거예요. 법은 인간을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한 법은 인간을 불신합니다. 인간은 양당사를 가장 공평하게 취급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가장 공평하게 취급해 줄 자신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 개업공예사가 양쪽 의뢰인을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쳐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처럼 잘생겼으면 조금 유리하게 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겠죠? 거 봐요. 반면에 공법선생처럼 못생겼으면 불리하게 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겠죠? 그러니까 양 의뢰인을 가장 공평하게 취급할 수 없으니까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겁니다. 양당사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라. 쌍방대리로서 금쟁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일방대리는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방대리는 한쪽에서만 대리권을 받는 겁니다. 개업공예사가 이쪽 의뢰인에게서 중개 의뢰를 받게 되고 이쪽 의뢰인에게서는 대리권을 받아갖고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의뢰인과 개업공예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한쪽만 대리했으니까 이거는 일방대리로서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업공예사 등의 금쟁에서 가장 정답이 많이 됐었던 것은 일방대리입니다. 다음 중 개업공예사 등의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2, 3, 4에다가 5번 일방대리. 이게 정답이죠. 조금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다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입해서 개업공예사가 갑과 을 간에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려 했으나 갑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갑의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대리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갑의 위임을 받아서 을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쪽만 대리했죠. 일방대리로서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부 다 실제 시험에서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 미등기 전명의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금쟁에 해당되는데 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A가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이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B는 C에게 매도하고 C는 D에게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도 A, B, C, D의 순서로 이전이 돼야 맞죠? 그런데 등기가 A, B, C, D의 순서로 이전이 되면은 양도책이 남더라도 전부 다 세금으로 뺏기고 투기하는데 별 재미가 없죠. A가 B에게 양도하면 A는 무슨 세금? 양도세.
B는 취득세. B가 C에게 양도하면 B는 양도세. C는 취득세. C가 D에게 양도하면 C는 양도세, 취득세.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남더라도 세금으로 전부 뺏기고 투기하는데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는 A에게 대금을 지급하되 A는 B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 대신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 이행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권리자라는 백지로 남기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라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B가 등기 권리자란에 자기 인적사항을 써서 등기소에 내밀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이 서류를 그대로 C에게 팔아먹습니다. C는 이 서류를 그대로 D에게 팔아먹고 D는 소유에게는 실수요자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소유를 해야 되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란에 자기 인적사항을 써서 등기소에 내미니까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죠. 그런데 이 등기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A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기는 A로부터 직접 D로 등기가 이전이 되죠. 이렇게 등기가 이전이 되니까 중간에 있는 B, C의 등기는 생략이 됐죠. 중간에 있는 등기가 생략됐으니까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유효. 이렇게 배우세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민법이에요? 공시법이에요? 아, 민법. 네. 그래서 이제 투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A, B, C, D 당사자가 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것이냐? 여기서 A, B, C, D는 개업공인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개업공인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쓰죠. A, B, C, D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개업공인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율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A, B, C, D는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율을 받아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개업공인사 등기기 금지하는 것은 뭐를 금지하는 것이냐? 미등기, 전매기 등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A와 B 사이에 개업공인사가 개입해서 중개해 주지 말란 얘기죠. B와 C 사이에 개입해서 중개해 주지 말고 C와 D 사이에 개입해서 중개해 주지 말아라. 중개를 해주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적용이 돼서 투기 조장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게 되면 무조건 투기 조장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B와 C가 양도차익을 남겼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조장 행위가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양도차익을 남기지 못했다. 이거 갖고 꼬시겠죠. 여기에 홀딱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양도차익을 남겼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등기, 전매기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아까 이제 읽어드린 것처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 다음에 9번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게 이제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새로 도입되는 내용이니까 판례도 없으니까 이거 법령 원문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금쟁에 해당하는 조부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읽어드린 거 개업공예사 등 말고 일반인들에게 금지하는 거, 일반인들에게 금지하는 거 5가지가 있었죠. 이거는 우리 프린트물에는 없는 거예요.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이 프린트물이 이게 이제 그 강의 노트예요. 작년에 이제 이 30회점 대비로 사용하던 강의 노트인데 개정된 내용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다시 나오면은 요거를 갖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예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개업공예사 등의 업무 방해 행위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은 이 개정된 내용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겠죠. 그러면은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거죠. 시험에 나올 거 정해져 있으니까 유리한 겁니다. 또 이게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법령 원문 그대로 옮겨져서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법령만 원문대로 많이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예사 등의 금지행위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202페이지 문제 볼까요? (202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개업공예사의 사원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어불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OX? X. 중개상물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니까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2번 개업공예사가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X. 쌍방 대리 금지가 되는 거죠. 개업공예사가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예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X.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X. 이게 이제 개업공예사 등의 금지행위니까. 개업공예사 등의 금지행위니까 나중에 이제 차차 배우시게 되는데, 개업공예사 등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할 때 개업공예사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개업공예사 등자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등자가 붙어서 나오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등장인물 전체 다를 얘기합니다. 먼저 개업공예사가 포함되는 거죠. 개업공예사면 몇 명? 3명. 제일 먼저 법인인 개업공예사.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세 번째 중개인.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임원이 포함됩니다. 법인의 사원임원이 포함되고 개업공예사의 고용인이 포함이 됩니다. 고용인 하면은 몇 명? 고용인 하면은 사장 종업원인데 이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뭐가 된다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사장님이 되시는 거죠. 사장님이 되시면은 그 밑에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종업원 중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 뭐라고요? 소속공예사. 자격증 없는 사람 중개보조원. 그래서 소속공예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개업공예사의 고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속공예사, 중개보조원. 그래서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소속공예사로 취급되는 거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사원이나 임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소속공회사로 취급되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 취급되니까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회사 등자가 붙었을 때는 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개업공회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업공회사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 세 사람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구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회사 등의 교육이 되는데 교육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갈 때까지 다 가더라도 그런 대로 들을 만은 하죠. 아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좀 부족한 거는 그냥 부족한 대로 알아두시고 그 1, 2월달, 3, 4월달 계속 보충이 되니까 한번 들어두시는 게 다음에 접근할 때 훨씬 수월할 겁니다. 개업공회사 등의 교육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